감사합니다. 저는 축사보다 감사드리러 왔습니다. 이왕 섰으니까 저 순서가 김현우 그분을 소개해드리는데 저도 괜찮을까요? 제가 김현우 의원을 뵌 지가 벌써 50년 가까이 됩니다. 1960년대 어린이대학교에서 교환교수로 계실 적에 여기 처음 뵈어가지고서 그런 말씀이 난 이제 뭐 가면 나라 봉사할 거야. 그때부터 저보고 돌신했습니다. 돌신에서 또 같은 거 해 이러면서 저한테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가까운 친구가 됐고 한국 갈 때마다 학교 오실 때마다 언제나 만나면서 같이 웃으며 같이 울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남북을 나눠졌지만 그 중에서 애국자는 여기 한 분 계신 분입니다. 언제나 밤이나 낮이나 남북 통일 애국 사역을 주장하신 분이기 때문에 전쟁 와서 올해 반세기를 살았기 때문에 거기 우리나라마다 잘 모르겠어요. 애국자의 뭔지 잘 몰랐는데 이분 밑에서 배웠습니다. 이렇게 이런 분을 모시고서 우리 그 워싱턴 지역에 이런 동포들이 만나가지고서 축하드리고서 또 이분의 전하는 말씀 듣는 것을 진심으로 감격을 하게 있습니다. 언제 한국 나갈 때마다 제일 먼저 가서 인사드리면 볼수 남북 통일하지 그 모교 포럼이 있거든요. 나이즈 모교에 있습니다. 그 때마다 통일을 주장하시는 분이 여기 계신 분입니다. 그 한국 동포의 국민들 한 사람을 이렇게 애국자시면서 여기 주장하는 분은 이런 분이 제일 자랑스러운 걸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회장 이렇게 우리들을 위해서 또 김현우 박사가 살아가는 것을 위해서 이렇게 몸을 준비해 주시고서 좋은 말씀들을 드리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현우 의원님 건강하셔야 돼요. 앞으로 50년 안 남았습니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드리고 감사합니다. 김현우 의원님을 소개하면 너무도 유명하신 분이고 또 김현우 의원님이 시애틀을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하신다고 늘 말씀하셔서 여기에 그 많은 친구분들이나 또 많은 분들이 있으실 테니까 뭐 너무 양력을 잘 아시겠지만 그냥 몇 가지 간단히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현재가 아니고 양력입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오스트라리아 비엔나 대학교 국제정치학 박사를 받으셨고 사선 국회의원으로 계셨고 국회 외무통일위원장 12대 13대를 하셨습니다. 국회 교육위원장을 15대 하셨고 당국대학교 교수, 미국 남오레곤 주립대학교 교수로 계셨습니다. 천주교 한국외방선교회 후원회 총회장으로 계셨고 신성대학 초빙교수로 현재 계십니다. 그리고 이 국제안보포럼 현재 이사장으로 계신데 제가 그 한국에 9월달에 나갔을 때에 박사님이 그 매주 목요일날 송파에서 그 안보포럼을 새벽 6시에 시작을 하니까 좀 나오라고 해서 제가 그 숙소가 일산이었습니다. 그래서 끄트머리에서 끄트머리까지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2시간 걸리더군요.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가서 강연을 들었는데 아주 참 그때 유익했고 마침 또 그 찬조 출연으로 조갑재 그 국민행동본부장 나와서 또 해주셨고 여러 가지 질의응답도 있었고 그때 그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줘서 거기 그 송파에는 무슨 호텔입니까? 김 박사님 예? 카라 국제 호텔인데요. 그 볼룸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장군님들, 제독들, 사령관,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을 해서 참 이 초림에 가서 많은 인사도 받았습니다. 그분들한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중국 연변 과학기술대학교 명예교수로 현재 계시고 오스트라리아 정부에서 십자훈장을 받으셨고 그러고 재주가 많으십니다. 이 교단에서 그 수필 부분에서 2,000편 이상
수필을 발표하셨고 문의 춘추 신인 등단을 하셨습니다. 양력이 너무 많은데 너무 지루하실 것 같아서 그냥 이 정도로 사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 늦게 온 거는 주최 측에서 데리러 온다고 해서 기다리다가 늦어졌습니다. 너무 제가 알아서 미리 감시 왔으면 좋았을 텐데 수고 많이 하시는 분, 이 목사님 수고 오셨는데 감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그저께 저녁에 저희 딸내미가 워싱턴 대학 미니홀에서 첼로 리사이트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오셔서 함께 박수 쳐주시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한국 애국가와 미국 국가를 부르시는 모습을 보고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2012년 3월 26일 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제2차 핵 안보 정상회의 참석차 서울 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판문점을 다녀오신 다음에 한국 외국어대학교에 오셔서 스피치를 했습니다. 그 스피치 내용이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머지않은 장래에 철조망이 뚫어지고 경비 초소가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이산 가족들이 하나의 가족이 될 때 한반도에는 진정한 평화가 온다. 그런데 no matter the test, no matter the trial, we stand together, we walk together, and we go together.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자유통일의 시기까지 함께 치러야 할 희생과 환난의 시간이 얼마였든지 간에 한국과 미국은 동맹국가로서 함께 견고하게 서 있을 것이며 함께 싸울 것이며 그리고 함께 통일을 향해서 갈 것이다. 이렇게 감동적인 연설을 했습니다. 이번에 제3차지요. 3차 핵안보정상회의가 덴하악에서 열리는데 그곳에 가시기 전에 한국도 들릴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과 한반도 통일을 위한 아마 깊숙한 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난 연두 기자회견 때 상당히 폭탄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통일은 대박이다. 대박이라는 말을 영어로 잭팟이라고 번역을 했다가 정확한 표현으로는 Great Opportunity 이렇게 또 공식적인 번역을 했고
여튼 이 대박이라는 단어가 가져오고 함축하고 있는 의미가 너무나 크고 깊고 광범위합니다. 여하튼 대박은 모든 것을 축복과 행복으로 바꿀 수 있는 위대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기회를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틀림이 없을 줄로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그 통일이 언제 올 거냐? 독일을 보면 상당히 준비를 한 것 같은데 독일 통일도 지나놓고 보니까 준비 안 된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 그러면 우리 한국 통일은 어떻게 하면 되는가? 독일 사람들이 준비한다고 했는데 준비되지 않은 부분들을 준비하면은 독일 통일의 부족했던 부분을 우리가 메꾸는 작업을 지혜롭게 풀어가면은 한반도의 통일이 어떻게 보면은 역설적으로 독일 통일보다 더 쉬울 수 있다. 돈도 적게 들 수 있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통일을 원하는 사람들이 세대별로, 연령별로 다르고 여러 가지 형태의 의견이 나옵니다. 근데 통일 문제를 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통일은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거부한다고 해서 통일이 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통일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다. 저는 이것을 독일 통일의 출산, 한반도 통일의 출산의 논리에 비유해서 말합니다. 제2창조의 신비인 출산은 어머니들이 아기를 낳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10개월의 진통을 겪으면 아이가 생명으로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누가 이 역사의 신비, 인류의 신비를 거부할 수 있습니까?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흩어졌던 민족이 하나가 되는데 누가 반대할 수 있습니까? 어떤 나라가 반대할 수 있습니까? 이런 강인한 의지와 집념을 가지고 우리는 통일 문제를 생명의 문제로 삼아야 된다. 분단되어 있는 영토의 통합의 의미로서 통일이 아니고 분단된 이유로 인해서 자유와 인권을 빼앗기고 50년, 60년 동안 한 맺힌 삶을 기가 막힌 역경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피를 나는 동족 2,400만들의 생명과 재산과 삶을 생각하면 우리는 다른 어떠한 이유로도 조건을 붙일 수 없는 통일 논리를 찾아낼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을 전략하기 위해서 지금 북한은 어떤 실정에 있는가 제일 궁금하시죠? 누구도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옛날 서독, 동독 사람들이 왕래가 그렇게 활발했어도 동독이 어느 날 하루 무너지는 걸 보면서 모든 정보가 사실과 달랐다는 것을 입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앙드레 랑코프라는 러시아 출신, 북한에서 박사학위를 김일성 대학에서 수료하고 지금은 세계적인 칼럼을 쓰고 우리나라 국민대학 교수로 있는 호주 국적의 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작년 10월 7일 날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에 다음과 같은 논문을 기고했습니다. 그는 얘기하기를 북한 김정은 체제가 변화를 가져오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지만은 그 변화하기 위한 노력 자체가 오히려 어느 날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순간에 북한 정권은 흔들려 무너질 것이다. 오히려 예측한 것보다 훨씬 빨리 그 상황은 전개될 것이다. 이게 2011년에 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날짜와 그 시간은 누구도 얘기 안 할 수 없고 예단할 수 없는 것이다. 2012년 11월 1일 날 미국 조지 워싱턴 대학의 한반도 최고의 전문가, 미 국무성 차관보들이 전문가입니다. 최고예요. 실권자고. 4명이 모였습니다. 크리스토퍼 힐, 커트 캠벨, 셀먼, 솔로몬 이런 분들이 모여서 얘기하기를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서 토론했는데 특히 크리스토퍼 힐과 커트 캠벨 당시 현역 국무장관보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반도에 급변 사태가 일어났을 때, 급변 사태라고 하면 북한에 내란이 일어나든지 군부의 반란이 일어나든지 아니면 커다란 재앙이 일어나든지 밀란이 일어나든지 여러 같은 6-7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이때 한미가 어떤 형태의 군사작전을 하느냐, 작전계 502구라고 부릅니다만 이것이 있으면 이거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제는 강론 차원에서 미국과 한국과 중국이 그 대안을 내놓을 때가 됐다. 상황이 전개됐는데 총을 가지고 되질 않는다. 그 강론이 뭐냐? 아주 명쾌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크리스토퍼 힐의 얘기인데 미국은 38 이북 휴전선 이북의 영토 주둔에 대해서 미군의 주둔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 이 메시지를 중국에 전할 필요가 있다. 중국이 가장 염려하고 우려하고 그리고 알고 싶어하는 것은 한반도가 통일이 되는 건 좋은데 미군과 어깨를 마주치고 국경을 나눈다는 것은 가장 피하고 싶은 시나리오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벌써 2012년 11월 1일 날 미국에서는 거론하면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크리스토퍼 힐이 커트 캠벨에게 나도 그와 같은 일을 했는데 당신도 지금 그 일을 할 것으로 나는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반도 미래에 대해서 전개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벌써 미국은 아주 오래전부터 언더 더 테이블 중국과 허심탄회한 논의를 정식 외교 채널이 아닌 다른 채널로 대화를 해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미 그것은 중국도 2년 전부터 3대 세습이라는 북한의 체제가 건강하게 굴러가리라고 믿는 지식에는 한 사람도 없거든요. 또 그런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반도 통일을 중국의 압력으로부터 어떻게 막아낼 수 있겠는가. 많은 사람들의 걱정이, 한국에는 대단한 사대주의 세상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중국의 입장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민주평통 수업 부회장 하면서 여기 오 회장님도 계시고 주잔리 회장님도 와 계신데, 민주평통 부회장으로 중국을 여러 번 갔습니다. 세미나 토론장을 만들기도 하고 개인 연설회도 만들어서 의도적으로 중국에 가서 연설하면 모든 분들이 와서 여러 가지 장치를 하고 아주 면밀히 얘기를 듣습니다. 아주 의도적으로 연설회를 몇 번 가졌습니다. 중요한 도시에 가서. 한국은 과거 천여 년 동안 통일될 때였든 아니었든 중국의 영토에 대해서 침범한 적이 한 번도 없고 그런 의지를 가져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통일 이후 시대는 더더욱 우리는 한국 때문에 중국과 미국이 한반도 주변에서 군사비를 쓰지 않고 긴장하지 않고 북한이 없어진 통일된 대한민국 때문에 중국은 엄청난 번영을 누리게 될 것이다. 왜? 중국의 동북 삼성은 연영성, 흑룡강성, 길림성, 이 3개성은 한반도가 뚫려서 태평양과 유라시아가 연결이 될 때 아마 아시아 지역의 새로운 투자 집중 지역으로서 투자의 유혹을 가장 많이 느끼는 경제 발전 기지가 될 것이다. 한반도가 통일이 되지 않는 한 동북 삼성에 대한 발전의 전망은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발전했기 때문에 중국은 지난 20년 동안 한반도와 무역 거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익을 많이 봤습니다. 우리도 이익을 봤지만 앞으로 더욱더 발전하는 통일된 대한민국은 중국의 번영과 한국의 발전과 동북 삼성의 발전과 번영 그리고 아시아의 평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peace loving people, 평화를 사랑하는 백성이에요. 이걸 집중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최근에 중국에서 한반도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은 북한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고 말먹는 얘기입니다. 2012년도에 중국 공산당 기관지 학습 시범 제일 중요한 문서입니다. 부편집장 하던 땅 우웬이라는 사람이 40대 젊은 사람인데 대단한 사람입니다. 중국 신문이 아니고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에 기고를 했습니다. 그 타이틀이 가히 경악을 넘어갈 수 없는 타이틀입니다. China should abandon North Korea. 이제 중국은 북한을 떨어버려야 할 때가 됐다. 북한을 포기해야 할 때가 됐다. 왜?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어가지고 그 핵무기 자체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미국을 겨냥한 것이라고만 생각하지만 북한의 핵은 핵 안전관리에 문제가 많아서 어떤 긴급사태가 일어났을 때 중국의 소수민족 테러리스트들한테도 그 무기가 들어갈 수 있다. 이걸 제일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는 사람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그렇고, 그리고 중국 국민들도 SNS, 라디오, 텔레비를 통해서 중국의 자유와 민주는 보장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하는데, 북한을 계속해서 아무런 명분도 없이, 이념적인 명분도 없이 지원한다는 것은 중국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다. 이건 당예wen이라는 부편집장 한 사람만의 의견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밀려났습니다. 옛날 같으면 감옥에 보내고 난리가 났을 텐데, 벌써 이것은 중국 외교 정책이 한 부분이 커다란 용두름을 하고 있다는 시그널로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최근에 3월 달에 홍콩에 있는 텔레비가 놀라운 페이퍼를 발표했습니다. 왕산이라는 군부의 정세 분석관이 정세 분석에 대한 페이퍼를 발표했습니다. 그 페이퍼에서 뭐라고 주장했느냐는, 북한에는 너무나 과격한 조치들, 한 예를 들면 장성택이의 공개 처형, 제2인자이고 고모인데, 한 핏줄인데 제2인자를 공개 처형하는 현장을 보고 세계가 놀랬고 중국도 놀랐습니다. 중국은 사람을 그렇게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북한 내부가 얼마나 불안하냐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고, 또 그런 과격한 사형 집행을 통해서 수많은 적들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분명 북한은 그 도전을 오래 견디지 못할 것 같다. 공개적인 페이퍼입니다. 정보 분석 페이퍼. 그러면서 결론이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결론은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통일밖에는 한반도에 다른 솔루션이 없다. 한반도의 솔루션은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통일밖에 없다. 벌써 러시아는 2012년도에 그와 같은 결론을 사립 국립 연구기관을 통해서 이미 설정을 해놓고 있고, 그와 같은 정책을 국가의 공식적인 정책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명쾌한 입장들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시그널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중국의 지식인 사회뿐만 아니고 서서히 중국의 가장 친북한적인 군부까지도 입장이 달라졌다. 그러면서 왕산이라는 분이 내놓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을 받아들이면 읽어보면은 우리가 중국의 입장을 알지. 첫째는 통일된 대한민국은 No nuclear area, 핵무기가 없는 땅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외국군이 주도하지 않는 땅이 되어야 된다. 외국군, 늘 미국을 의식하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게 중국식인데, 중국의 경제적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통일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중국의 이익이 되는 통일 형태라는 것은 우리는 공동 번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길입니다. 오히려 바람직한 길이죠. 우리가 또 가야 할 길이고, 지난 20년 동안 우리가 한중 외교를 수립한 다음에 우리 사업가들이 중국에 가서 크게 성장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삼성이 투자하고 있는 걸 보면 놀라운 일이죠. 중국은 우리 한국 기업들의 순발력 있는 지혜와 투자에 대해서 많은 재미를 봤습니다. 그걸 알고 있죠. 문제는 이제 비핵화지대로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한반도에 공식적으로 미군이 팀 스피릿이나 새로운 군사훈련을 하게 되는 한반도에 핵무기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애국 군대가 주둔하느냐 안 하느냐는 문제는 그는 우리가 삼국이 해결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내걸고 있는 조건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 나는 없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중국 문제는 별로 문제가 없고, 더군다나 박근혜 대통령의 정상회견 중에 한중 정상회견은 참 절묘하게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박 대통령이 미국을 중국을 정상회견 다음에清华대학에 가서 연설을 했습니다. 중국말로 연설을 한 20분 했죠. 발음도 완벽하고 의사 전달도 정확하고. 예를 들어서 중국의 지식인들과 중국 인민이 완전히 아주 감동을 했습니다. 크게 감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상담을 하기 위해서 만나면 그 얘기는 안 하고 상담 얘기는 뒤로 미루고 박근혜 대통령 자랑하기에 바쁜 그런 사람들이 많다. 더군다나 여성 대통령으로서의 가장 큰 자랑을 이룰 수 있는 의상의 외교를 통해서 얼마나 한국 여성 대통령이 카리스마도 있지만은 좌명하고 엘레간트하고 그러면서 색깔의 정치, 색깔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역사를 통해서 중국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과 인상을 심어주었느냐. 아주 성숙한 강대국 문화 외교의 상징이 박 대통령의 외교 스타일입니다. 불란서도 역시 마찬가지고, 불란서가 얼마나 까다로운 나라입니까? 문화국가이고. 그런 나라에 가서 한국 문화의 여성 대통령의 아주 매력과 카리스마, 그리고 불란서 문화에 대한 아주 다양한 해박한 교양, 이런 것들이 통일 대한민국을 이어가는 데 필요한 하나의 역사적인 행보가 아닐 수 없습니다. 큰 역할을 하고 지금 계십니다. 남성 대통령이 할 수 없는 역할을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했습니다. 미국 같은 민주 대국가가 할 수 없는 여성 대통령 시절을 우리가 먼저 열었으니까 아마 미국도 언젠가는 그와 같은 길이 무난할 것이다 하는데 큰 참고가 되는 모델 케이스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한반도 통일이 어떻게 해서 독일보다 더 쉬울 수 있겠는가? 여러분이 독일 통일 과정을 보면은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우리가 결론을 놓고 보면은 간단하게 몇 가지로 정리가 되시면은, 첫째는 독일 동인이 될 당시에 예기치 않은 동굴아파에 동독의 붕괴가 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놀랬죠. 독일 통일운동은 기도운동으로 성공한 것입니다. 드레스덴의 라이프치히의 코르트 마주르라는 세계적인 지휘자가 있습니다. 코르트 마주르가 라이프치히에는 세인트 니콜라이 처치에서 루터 교주 매주 월요일날 평화기도 운동을 벌였습니다. 처음에는 몇십 명이 모여서 했는데 1989년 12월 9일날 라이프치히, 드레스덴, 그 주변 몇 개 도시에 모인 사람들이 100만 명이 넘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한참 데모가
크게 성장했을 때 모두 다 동서독을 가르고 있는 장벽을 향해서 행진을 하게 됐고, 완전 무장을 하고 출동했던 러시아 군대들이 총 하나 쏘지 못하고 모자 벗고 무기를 땅에 내려놓고 구경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때 동독에는 소련 군대가 40만 명이 와 있고, 가족들까지 하면 50만 명이 소련 군대들이 와 있었습니다. 그들이 발포 명령을 모스크바로부터 기다리는데 고르바초프는 끝내 총을 쏘라는 명령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아마 총을 쏘라고 하는 명령이 나왔다 하더라도 러시아 군대가 총 한 방 쏠 수 없는 그런 위세당당한 군중의 힘. 근데 그 군중은 독일과 한국은 하늘과 땅의 사이, 통일이라는 얘기를, 통일이 될 때까지 한마디도 쓰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금단의 열매처럼 독일은 통일되면 안 된다 하는 얘기가 너무 깊숙이 배겨서, 다만 우리는 한 민족, 우리는 한 국가, Wir sind das Volk, wir sind ein Volk, 이 얘기밖에 못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내부적으로는 다 통일이라는 것을 느끼면서 통일을 원한다. 우리처럼 그렇게 자유롭게 부르실 수 있는 나라도 아니었어요. 근데 이심전심으로 세인트 니콜라이 처치서부터 나간 우리는 한 민족이다, 우리는 국민이다, 우리가 주인이다라는 얘기를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도전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국민이다, 우리는 국민이다. 한 국민은 동서독의 한 국민의 뜻을 얘기하고, 개인으로 그럴 때는 Wir sind das Volk, 우리가 국민이다. 그래서 그 장벽이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호흡을 반에 장벽만 세워놨으니까 이건 몇백 명, 몇천 명이 밀어버리면 이게 넘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무너뜨리는 명령을 내린 사람도 있고, 막으라는 명령을 내린 사람도 있고, 그 세력들이 이제는 자유롭게 흩어지면서 동서독은 이제 하나로 갑니다. 열차와 같은 속도로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통일로 이끌어갔느냐? 나중에 박성조 박사라는 사람이 벨링 대학 교수였는데 쓴 책에 보면은 콜 총리, 당시 독일 콜 수상의 결단력이 첫 번째 조건이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동독의 요구를 들어줘야 할 텐데 그 요구를 듣는 데 필요한 기구가 별도로 없잖아요. 동서독의 어떤 합의 기구도 없고. 그러니까 이것을 콜 총리 혼자서 순간순간마다 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순간마다 더 어려운 결정이 하나 있었는데, 그동안에 독일과 폴란드, 영국 서로 친한 나라가 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유로피안 유니언, EU도 만들고 나토도 만들고 독일을 어떻게든지 서방 국가에 끄집어넣어서 착한 독일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막상 일이 벌어지고 보니까 믿을 나라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소련도 반대하고 영국도 반대하고 폴란드도 반대하고 동서남북 사면초가예요. 그런 환경에서 콜이 모든 결단을 내려가지고 큰 나라와 협상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결단이 뭐냐면은, 동독에 와 있던 소련 군대 철수하게 되면은 어떻게 할 거냐? 고르바초프가 콜한테 해답을 내놔라. 이 군대를 어떻게 데려가고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러시아에 가면은 먹을 집, 자고
잠잘 가족들이 잠잘 집도 없고 살 곳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돈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이 그때 제가 지금 기억하기에는 30억, 40억 거의 한 50억 정도의 달러를 내놔가지고 그 군인들이 이주하는 돈, 정착하는 돈, 주택을 만드는 돈을 독일이 냈습니다. 돈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제일 큰 거는 그러나 고환경 속에서도 마티형처럼 모든 걸 뒷바라지해주고 밀어주고 독일의 통일을 위해서 백악관에서 힘써준 건 역시 미국이다. 미국의 철저한 동맹, 이 동맹 정신이 아니었으면 절대로 불가능했다. 누구도 독일 편이 아니었는데 미국만이 유일하게 통일시켜도 내가 책임진다. 옛날 히틀러 같은 독일을 만들지 않는 책임을 내가 지겠다. 그래서 지금 독일에 가면은 미국 군대가 주둔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책임지겠다. 두 번째는 독일 통일 과정을 보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을 수상의 정치적인 리더십, 판단력.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그 모델을 생각을 하고 통일준비위원회를 구성을 하겠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유럽 여행을 다녀오게 되면은 통일준비위원회 같은 걸 만들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독일은 콜 총리가 내각제 수장이기 때문에 의회를 통해서 순간순간 나오는 결정 거의 모두 혼자 독단적으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긴박한 것들이기 때문에 여야가 모여서 협상을 하고 국회를 조직하고 그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특히 그때는 동독 사람들이 이제 서독과 하나가 될 텐데 화폐도 다르지 전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또 동독 시민들 사이에는 좋다는 사람만 있겠으니까 반대도 있고 불평 문제도 생기고 그럼 그 다수의 동독 국민들을 어떻게 만족시키느냐 하는 문제가 가장 절박한 해결 과제였습니다. 급하니까 화폐도 1대1로 바꿔주겠다. 1대1로 화폐를 바꿔주겠다. 전 재산권을 당신들 다 돌려주겠다. 이런 것들. 나중에 감당하기에 너무나 벅찬 것들을 막 공약을 해버렸어요. 독일같이 철저하게 준비한다는 나라도 그 점은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경우 독일보다 훨씬 쉽다는 얘기는 독일이 한 거 잘못된 거 우리가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피하면 되는 겁니다. 재산권 같은 경우는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아마 상당한 분란과 격동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보상 차원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독일의 유명한 블룸이나 프랑크 같은 전문가들이 하는 어드바이저예요. 독일의 관리들도 그렇고. 그건 우리가 앞으로 그렇게 의지를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통일위원회는 독일 총리가 결단을 내렸던 내각의 광년을 중심으로 내렸던 그 시스템은 시간적으로 민첩하고 그리고 결단력 있게 꾸려가는 데 필요한 하나의 보조기구를 대통령이 하나의 두고자는 의지를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슨 큰 권력을 누리는 자리가 아니고 전문성이 있고 지역성이 있고 대표성이 있는 사람들을 구성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양결동하자는 한 가지 독일 사람들이 아주 강력히 권유하는 것은 북한에서 내려오는 사람은 물론 더겠지만 동독의 경우도 걱정하지 마라. 우리 서독으로 통일된 국민이 되면은 건강보험도 헐어주고 실업수당도 줄 것이고 교육수당도 줄 것이고 모든 걸 줄 테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데려와. 그리고 오자마자 그때부터 소위 말하는 사회보장 시스템을 100% 혜택을 안겼단 말이에요. 이것이 전체 예산의 나중에는 3분의 2까지 들어가는 큰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보장 시스템은
물론 돼야 되죠. 그러나 일정은 잠정 기간 동안 동결을 했다가 우선 먼저 서독이 착각을 했던 것처럼 북한에 집중적인 인프라 구축을 하려야 된다. 큰 도로망을 깔고 우선 도로가 들어가요. 주택 부지를 만들고 학교 부지를 만들고 공원 부지를 만들고 이걸 해야 된다. 근데 서독의 경우는 공산국가였지만 거의 개인 사유재산으로 인정을 했었기 때문에 국유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통일된 독일이지만 외국 기업들이 와서 투자할 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면에서는 독일과 달리 다행스러운 것은 국토 전체가 국유지거든요. 그러니까 국토 전체를 개발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거기다 마음대로 자랄 잣대를 놓고 우리가 지역을 구분할 수 있고 그림을 그릴 수 있기 때문에 독일보다는 말할 수 없는 행복한 조건에 처하게 됩니다. 한강의 기적, 제2의 한강의 기적, 대동강의 기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낸 사람들, 올림픽 88년도 올림픽 때 나라에서 돈도 안 줬습니다. 개인 기업들에게 당신들 한강에 있는 모래를 파가지고 팔아서 마음대로 쓰고 여기다 다만 도로만 만들어라. 구획을 정해줘가지고 그게 만든 게 올림픽 대로 아닙니까? 나라는 한 푼도 안 들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의 땅을 설정을 해주고 한강, 금강, 대동강, 압록강, 도만강 이 지역은 개인 기업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투자를 하면 좋겠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투자를 하러 온다는 겁니다. 중국도 지금 투자하고 싶어서 근질근질하고 있다고 그러고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미국은 찐노조스라고 세계적인 투자가 하는 얘기가 만일 통일 한반도가 생기게 되면 자기들은 아주 전 재산을 북한 개발에 쓰겠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세계에서 제일 많은 돈을 운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개인만이 아니고 김영이 있고 또 유엔 사무총장을 하는 반기문이 있습니다. 반기문은 유엔 사무총장은 한반도에 급변사태가 일어나서 작전기획 5029가 되든지 어떠한 재난이 오든지 어려움이 왔을 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김영 세계은행 총재 얘기입니다. 당신은 총 가지고 들어가시오. 나는 돈 가지고 가리다. 개발 자금을 이제는 우리 한국 국민들이 세금으로 한 푼, 두 푼 주머니에서 끄집어내서 그 돈 가지고 개발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세계은행 돈을 갖다가 세계적인 기업들이 와서 프로젝트를 가지고 국가를 현대국가로 만들고 그 공동된 번영과 이익을 이제 한국 사람만 먹지 않고 국제 입찰을 통해서 외국 기업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개발의 시대를 이어오는 청사진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독일 실험의 실패에 좋은 것들을 우리가 교훈으로 삼게 되면 문제가 없지 않겠는가. 그리고 공장들을 많이 세워라 하는 얘기입니다. 공장들을 좀 많이 세우고 주로 북한 땅에 독일도 최근에 통일된 다음에 동독은 개발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20년 만에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독일이 개발되고 있는 것은 동독 지역이고 그 개발을 통해서 동독이 옛날에는 영국과 불란서가 유럽을 끌어갔는데 독일 통일된 독일이 유럽을 끌어가는 것만이 아니고 세계 경제를 끌어가지 않습니다. 메르켈 여성 총리가 얼마나 단단한 리더십을 지금 발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통일된 대한민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통일된 대한민국은 아마 북한에 지금 100만 명이 넘는 인민군대를 잘 조정을 해서 새마을 운동 역군으로 만들어내면은 북한 전 국토에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될 겁니다. 인민군
훌륭한 여건으로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죠. 중국에 가 있는 기업인들이 있습니다만은 내가 물어봤어요. 재봉틀, 옛날에 우리 미싱 시집갈 때 미싱 하나 들고 가면 아주 부잣집 딸이었죠. 아니 중국 미싱 사업 봉제 공장 하는 분들이 북한에 가서 한번 실험을 해봤는데 일주일만 가리키면 중국 사람들은 아무리 가리켜도 100% 따라오지 못한다고 그래요. 한국 사람들이 그 손재주를. 근데 북한 농부들은 일주일만 미싱 기술을 시키면은 잘 만들면은 외국으로 수출하는 물건을 만들어낼 정도 수준까지 가는 기술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이 북한이 붕괴되면 한꺼번에 외국으로 탈출할 염려가 있으니까 청도에 있는 한 미싱 봉제 사업을 하는 성공한 사람은 자기가 책임지겠다. 각 부락마다 봉제 기계 미싱을 들고 들어가서 한 50대 100대를 들고 들어가서 공산당 사무실 있을 테니까 거기다 다 불러놓고 미싱 기술을 가르쳐서 초보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물건을 만들어내는 사람마다 동네에서 돈을 지급해주면 탈출도 하지 않고 먹는 문제 해결하는. 그렇게 해서 북한 농부들 가급적 북한 사회에 정착하도록 만들어내는데 지혜를 모으고 있는 기업인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려운 시대는 빨리 극복이 되고, 여기 독일에 대사를 하던 사이트라는 분이 영리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2년 전 우리 평통에 와서 강의를 하고 언제 통일이 될 것 같으냐, 그리고 돈이 얼마나 될 것 같으냐 얘기를 하라 했더니 2년 전 얘기입니다. 자기는 5년 이내에 반드시 통일이 될 겁니다. 현직 대사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2년, 그분이 간지 2년 됐으니까 앞으로 3년, 2017년 이내에는 여러 가지 심부터 중으로 와서 새싹이 나면은 이게 춘삼을 봄이 오는구나 알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만 들어도 이 중국이 꿈틀거리는 것만 봐도 뭔가 조금 있으면은 개구리 나는 뛰어나올 날이 남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 아주 중요한 역사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너무 긴 얘기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대한민국은 통일이 됐을 때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시작하실 텐데. 통일된 대한민국은 크기로 말하면 독일만큼 커집니다. 인구로 말하면 영국만큼 인구가 많아지고 우리가 8천만 해외 동포까지 하면 8천만이 넘죠. 여러분 다 포함해서. 국력으로 말하면 불란서만큼 커집니다. 지금의 분단된 상태에서 국력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통일된 대한민국의 힘은 어느 정도인가? 제 말을 하지 않고 작 아달리라는 불란서의 미래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몇 년 전에 아주 베스트셀러를 썼습니다. The Wave of the Future, 미래의 물결이라는 책에 앞으로 시대는 아시아의 시대가 온다. 세계를 이끌어가는 강력한 국가들은 앞으로 11개 나라가 될 텐데 그 중에 6개 나라는 아시아에 있게 된다. 그 중에서 중국이 아무리 커진다고 해도 미국을 능가하지는 못한다. 그리고 중국과 어깨를 나란히 해서 함께 강력한 국가
두 개의 국가가 될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그래서 미국, 중국, 한국이 걸어가는 시대가 2030년대에 올 것이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희수나 백수 하시는 분들이 다 경험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올 것이다. 이거는 자크 아탈리라는 아주 명성 있는 분들뿐 아니고 최근에 골드만삭스도 이와 같은 얘기를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짐 로저스라는 세계적인 개인 투자가가 전 재산을 자손들의 재산까지 몰아가지고 통일 한반도에 북한에 투자하겠다는 얘기는 바로 그와 같은 한반도 통일 한반도의 미래를 꿈꾸는 결과가 될 것이다. 그래서 통일 한반도는 지금 러시아가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국도 이제는 거역할 수 없는 역사의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그것을 기정사실화해서 중국 사람들에게 의사를 물어볼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일반 공공외교를 담당하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저는 그걸 강조합니다. 그것이 가장 약한 사람들이 취하는 태도거든요. 우리는 당당한 우리 민족의 고리겠다. 이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면 한국에 유럽연합 대사가 와 있습니다. 그분이 폴란드 분인데 유럽연합국가의 대사예요. 그런데 그분 얘기가 하는 얘기, 독일이 통일되는 과정에 독일 러시아 사이에 있던 오데르나이세르라는 옛날에 폴란드 땅이었는데 100여 년 동안 독일이 점령하고 독일 땅으로 인정받았던 그 땅이 있었습니다. 거기 사는 민족은 폴란드 사람들이고 폴란드 말을 썼고 폴란드 종교인 가톨릭을 믿고 있었는데, 그런데 폴란드는 주장도 하지 않았는데 통일 협상 과정에서 독일이 스스로 점령하고 있던 120년 전에 점령하고 있던 오데르나이츠 동쪽을 내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은 원하지 않아도 통일이 되고 한국 사람들은 뒷공문을 빼고 도망가도 통일이 쫓아오게 돼 있다 이거예요. 왜냐면 누가 그 많은 민족들의 운명을 결정하느냐 이거.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북한의 인권 문제는 다음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북한의 인권 문제 유엔에서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한 결과 조사위원장이 마이클 커티스라고 호주 대법관 출신인데 세계 최악의 인권 국가가 북한이에요. 나치 독일 나치 히틀러 시대의 인권 수준보다 더 나쁘다 하는 결론을 내리고, 이거는 ICC에 제소해야 된다.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세계 형사재판소. 형사재판소에 가면 리비아의 가다피처럼 재판을 받아야 되고, 북한에서는 인종말살 정책이 지금까지 진행되어 와서 이거는 유엔에서 그대로 넘어갈 수가 없다. 아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정을 하면은 그 보고서를 채택을 하게 되면은 인권 문제는 제가 드린 그와 같은 문제를 촉진시키는데 세계 여론에 놀라운 호소력을 가지게 될 것이고, 다만 부끄러운 것은 세계가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다 통곡하고 통탄하고 통곡의 기도를 열고, 그리고 울부짖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회는 2005년도에 인권법을 내놓고 한 번도 통과시키지 못하고 지금 10년 동안 잠재우고 있습니다. 미국은 2004년도에 인권법을 통과시켰고 일본은 2006년도에 통과를 시켰고 유럽 국가연합은 여러 번에 걸쳐서 인권 결의안을 통과시켜서 유일하게 북한 인권 문제 이것을
여당에서는 참된 인권 문제로 생각을 하고 독일식 인권 조사를 하려고 그러고, 야당은 그게 아니고 북한 구원식 인권 대책을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타협의 여지가 없는 두 갈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부끄럽기 짝이 없는 한국 정치의 단면을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우리는 목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더 큰 기도가 필요한 시점이 와 있지 않나. 한국 사람도 세계 무대에서 우리 동족이 아프고 헐벗고 굶주리고 굶어 죽고 맞아 죽고 총 맞아 죽고 이렇게 죽어갈 때 우리도 함께 눈물 흘리며 통곡의 기도를 했고, 우리들이 그들의 참된 인간다운 삶과 그들의 인권을 위해서 우리도 통곡하며 기도했다. 이런 말을 부끄럽지 않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고, 또 그런 날을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하늘에 계신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말없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있고 그 시기는 가까워지고 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너무 긴 시간 시장하실 텐데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모두 평화와 한반도 통일의 그날 함께 평양에 가서 이와 같은 애국동포 여러분들의 움직임이 만태상운동으로 아니면 찬양운동으로 아니면 설교운동으로 아니면 애국운동으로 전개되게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했습니다.